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것은 우리 조혈모세포라는 것을 환자의 건강하지 못한 조혈모세포를 대체하기 위해서 건강한 기증자에게서 조혈모세포를 받아서 환자의 건강하지 않은 조혈모세포를 전부 대체하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환자의 건강하지 못한 골수를 전부 다 대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환자의 건강하지 못한 조혈모세포와 혈액암세포들을 일부 살려둔 상태로 기증자의 건강한 세포가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면역세포들이 환자의 건강하지 못한 조혈모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하고, 또 그 과정에서 혈액암세포들도 파괴하면서 점차 기증자의 건강한 세포로 바꿔가는 그런 개념으로 최근에는 그 의미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의 이식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첫 번째는 환자의 건강하지 못한 골수 전체를 바꾼다. 두 번째로는 환자의 몸에 남아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 세포들을 제거한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우선 환자는 병의 상태에 따라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치료를 받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혈액암 중에서 백혈병과 같은 경우는 처음 진단됐을 때 그 진단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백혈병 세포들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해서 백혈병 세포의 양을 최소화시키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가 이 골수 이식을 받기에 적절한 상황이 됐다고 하면은, 골수 이식,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러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 입원한 이후에 하는, 직후에 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선 전처치료법이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전처치료법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항암 치료만으로도 전처치료법을 할 수가 있고,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할 수 있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두 개를 병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처치료법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첫 번째는 환자가 자신의 골수를 대처할 수 있는 기증자의 골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되겠는데, 이런 것을 이제 면역 저하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첫 번째 기능이 있겠고요. 즉, 환자의 여러 가지 면역 세포가 살아 있으면 기증자의 건강한 조혈모세포가 들어왔을 때 이 기증자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남의 것으로 인식을 해서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공격하는 기능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을 일으킬 수 있는 면역 기능 자체를 떨어뜨려서 기증자의 건강한 골수가 환자의 골수를 대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전처치료법에 포함되어 있는 약제들 중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 골수 제거라는 효과가 있는데, 이 골수 제거는 물론 골수 안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정상적인 골수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 골수 세포와 같이 공존하고 있는 혈액암 세포들도 같이 파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 즉 면역 기능 저하를 통해서 기증자의 조혈모세포가 환자의 조혈모세포를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효과, 그리고 혈액암 세포들을 포함한 골수 자체를 제거를 해서 기증자의 건강한 조혈모세포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만약에 환자의 병이 혈액암이었다면 이러한 혈액암 세포들도 동시에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이 전처치료법은 보통 그 경과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7일 정도에서 4, 5일 정도, 이 정도로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된 다음에는 기증자가 충분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뽑아서 환자에게 주입을 하는데, 우리가 골수이식,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단어에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일종의 수술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게 수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건강한 기증자로부터 얻어진 조혈모세포를 마치 수혈을 받듯이 주입하는 그런 과정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간 조혈모세포는 굳이 우리다가 골수에다가 직접 집어넣지 않더라도 그냥 혈관을 통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조혈모세포가 골수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역할을 이용을 하는데,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이 호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골수 자체에다 주입하지 않고 그냥 일반 혈관에다가 주입을 해도 충분히 이 혈관 안을 따라서 조혈모세포가 골수 안으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입이 끝난 이후에는 이 전처치료법의 효과에 의해서 환자의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들이 모두 다 저하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보조적인 요법을 통해서 환자의 최선의 상태를 유지를 하면은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가 소요되면은 이 주입된 기증자의 조혈모세포에서부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지면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회복됐다고 생각하면은 퇴원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에 여러 가지 관리 과정을 거쳐서 환자가 완전히 회복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환자가 완전히 정상 상태를 회복하고 면역 기능까지 다 회복되는 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골수 이식은 사실 입원하는 기간 자체는 3, 4주 정도로 짧지만 그 이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골수 이식을 준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 절차들이 있는데, 그 자세한 준비 절차에 대해서는 이 김대영의 혈액사랑에 있는 골수 이식, 동종조혈모세포 이식편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동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게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 용어들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분류하는, 그 종류를 분류하는 용어의 정리를 통해서 그 용어들도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그 종류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이제 전처치료법의 종류와 강도에 의한 종류입니다. 만약 전처치료법을 방사선 치료만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방사선 플러스 항암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도 역시 여러 가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방사선 치료는 보통 전신 방사선 조영술, 그래서 Total Body Irradiation, 약자로 TBI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 TBI라는 말 뒤에다가 예를 들어 항암 치료를 뭐를 했느냐에 따라서 항암 치료의 약자를 따서 뷰술판을 사용했다면 뷰술판, 사이클로포스프마이드를 썼다면 사이클로포스프마이드 사이, 이렇게 해서 뷰사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용량 이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전처치료법에 따른 이식을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전처치료법의 강도도 중요한데, 전처치료법의 강도는 전통적으로는 고강도, 이 고강도가 사실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표준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탠다드 도즈 또는 컨벤셔널 이런 말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고강도 치료를 과거에 많이 사용을 했다가, 이런 고강도 치료의 단점은 이 환자가 면역 저하도 충분히 되고 골수 제거도 충분히 되면서 혈액암 세포도 완전히 제거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고강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환자가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든지 나이가 많으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고강도 치료를 잘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강도에서 조금 용량을 줄인
용량 감소 전처치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용량 감소 전처치를 저희가 보통 Reduced Intensity Stem Cell Transplantation 해서 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용량이 더 낮은 경우는 아예 골수를 소작시키지 않고, 즉 골수를 전부 다 제거하지 않고 약하게만 전처치를 하는 용량 감소, 아주 용량이 약한 걸 Non-Malabsorptive Stem Cell Transplantation 해서 NST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도에 따라서는 표준 고강도, 즉 컨벤셔널한 게 있고 용량 감소인 리스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약한 Non-Malabsorptive Stem Cell Transplantation, NST 이렇게 세 가지의 전처치료법의 강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기증자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통 형제 기증자를 쓰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데 형제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기 때문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받아서 생길 수 있는 종류가 총 4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 4개의 타입 중에서 나와 환자와 일치를 할 가능성은 25%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증자를 일치하는 형제 기증자 해서 Matched Sibling Donor, 즉 유전자 일치 형제 기증자 MSD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MSD를 찾을 확률은 이론상으로는 25%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형제들이 별로 많지 않죠. 그래서 이 형제 기증자를 찾는 것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형제 기증자가 없다든지 형제 기증자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또는 거부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현재 2011년도에는 총 39만 명의 골수 기증을 대기하고 있는 타인 기증자들이 있습니다. 이 타인 기증자들은 이제 국가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Korean Marrow Donation Program KMDP라는 단체에서 그 리스트를 관리하는 그 기증자들이 있고요. 또 서울성모병원의 주축이 돼서 운영하는 카톨릭 헤마토포이틱 스템셀 메로 뱅크라고 해서 KCSH 이 가톨릭 기증자 공유자 협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체에 등록된 이 총 39만 명의 환자들, 이 기증자들 중에서 한 명을 고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골라진 기증자를 Matched Unrelated Donor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기증자를 찾을 확률은 현재로서는 약 50% 정도의 확률도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Matched Unrelated Donor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데까지 해외 기증자를 찾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해외 기증자를 찾는 것 자체는 비용도 많이 들고 찾을 수 있는 확률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가족 중에서 형제 간의 반만 일치하는 기증자, 즉 유전자가 반만 일치하는 기증자를 사용하거나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다든지 자녀로부터 받는다든지 이런 하플로아이덴티컬 패밀리알 도너 또는 패밀리알 미스매치드 도너라는 말을 쓰는데 이러한 기증자를 사용한 반일치 골수 이식을 사용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기증자를 어렵지 않게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조혈모 세포가 어디에서 유래되느냐에 따라서도 종류를 가릴 수 있는데 우리가 조혈모 세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단 기증자의 골수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과거에는 이 골수 기증을 하기 위해서 기증자가 입원을 해서 엉덩이 뼈에 있는 골반뼈에 있는 골수에서 직접 채취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 과정이 워낙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제 말초 혈액에서부터 직접 조혈모 세포를 뽑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유래된 거를 본메로우 스템셀, 말초에서 유래된 거를 페리페럴 브러드 스템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통 건강한 기증자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조혈모 세포고요. 또 한 가지의 소스는 이 제대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그 탯줄에서 있는 제대혈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또 이 제대혈에도 굉장히 많은 조혈모 세포가 있어서 이 조혈모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코드 브로드 스템셀이라고 해서 이 제대혈도 하나의 유용한 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류 기준을 우리가 이해하고 계시면 이 환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면서
용량은 고강도를 사용을 하고 매치드 시블린 도너 즉 형제 일치 기증자에서 받으면서 그 말초에서 조혈모 세포를 받았다면은 좀 다소 긴 조합이 있지만 TBI 베이스드 컨벤셔널 알로제인 셀 트랜스플란테이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매치드 시블린 도너 트랜스플란테이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페리페럴 버드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의 분류 기준들을 우리가 조합을 해서 그 조혈모 세포 이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간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전철주요법 기증자 조혈모소 유포 유래를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환자의 상태와 여러 가지 질환의 상태 그리고 특성에 따라서 담당 교수님이 정해서 그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을 주로 하게 되는 질환들을 보면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급성 백혈병일 겁니다. 급성 백혈병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두 가지가 있죠. 보통 급성 백혈병의 경우는 충분하게 항암 치료를 해서 관해를 유도한 이후에 그다음에 관해 이후에 재발을 줄이기 위한 요법으로 골수 이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만약에 환자가 관해에 실패했다든지 관해를 얻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발을 했는데 다시 항암 치료를 해도 재관해가 안 올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구제요법이라고 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요법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병에서 또 많이 사용합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골수의 어느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이 골수 자체에서 혈액세포를 잘 만들지 못하는 골수 기능이 떨어지는 골수 부전 형태도 될 수도 있고요. 또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그 급성 백혈병의 전 단계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태의 질환에 대해서 골수 이식을 시행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림프 종이라든지 다발성 골수종과 같은 이런 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는 1차 요법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1차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관해가 온 이후에 자가 이식을 시행을 하고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 이후에 다시 재발을 할 경우에는 다시 항암 치료를 해서 2차 부분관해 이상을 만든 이후에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치료 중에서는 이 암이 아닌 질환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재생불량 빈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적응증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상세하게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쉽게 이러한 종류의 몇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우리가 골수 이식을 시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골수 이식에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에 어떤 합병증이 올 수 있는가? 사실 이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골수 이식 자체에 의한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에 의한 합병증과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고 난 이후에도 질환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환이 재발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놓는 여기서는 좀 차치하고 이 골수 이식 자체에 대한 합병증을 먼저 살펴보면은 골수 이식 자체의 합병증 중에서 제일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20편대 숙주 반응. 흔히 우리가 보통 Graft vs. Host Disease라고 해서 GVHD라고 부르는 이 질환이 되겠는데 이 GVHD라는 질환을 쉽게 설명드리면은 기증자에서 만들어진 조혈모 세포가 이제 나중에 분화를 해서 면역 세포로 이제 활성화가 되면 그 면역 세포도 기능이 좋은 상태에서 환자와 면역 세포 간에 즉 기증자의 면역 세포 간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면역 세포들이 환자의 몸을 그런 공격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20편대 숙주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편대 숙주 반응은 발생하는 시기나 이 발생하는 형태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 20편대 숙주 반응이 일어나는 장기는 실제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눈, 피부, 입, 대장 등의 점막, 간, 폐, 생식기 그 외에 여러 장기에서 모두 다 이런 20편대 숙주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맥폐쇄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천치료법으로 사용하는 항암제가 일반적인 항암제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항암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항암제들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항암제가 대개 이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간을 통과를 할 때에 간에 있는 혈관들, 아주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을 시켜서 혈관벽에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염증에 의해서 이런 혈전이 생기게 되면서 간 혈관들이 막히는 그런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맥폐쇄 질환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은 환자는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복수가 생기고 몸에 부종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혈모세포 이식에 있어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는 이 감염입니다. 이 조혈모세포 이식은 처음에 전처치료법을 할 때부터 이 항암제나 여러 가지 이 전처치료법에 들어가는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사 조혈모세포를 주입을 해서 환자의 이 조혈모세포를 대체를 하고 기증자의 조혈모세포에서 만들어진 면역세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올라올 때까지의 과정이 약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조혈모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생착을 할 때까지 우리는 면역억제제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면역억제제는 물론 이런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도 떨어뜨려서 감염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에는 이 일반 세균에 의한 감염, 곰팡이에 의한 감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폐포자충이라고 해서 흔하지 않은 균에 의한 감염, 그 외에 결핵이라든지 개나 고양이에서 생기는 그런 회충, 균 이런 거에 의한 감염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약도 사용을 하고 또 이런 감염이 일어나는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만약에 감염이 일어났다면 재빨리 신속하게 약물 치료를 통해서 감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실제 골수 이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혈액암 같은 질환에 있어서는 이 혈액암 세포를 제거를 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이 환자의 재발을 약 2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병증에 의해서 환자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게는 20%에서 30%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골수 이식을 어떻게 잘 조절하고 잘 진행하느냐는 이러한 골수 이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발의 감소의 효과와 합병증으로 의해서 환자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저울질을 잘 해서 합병증보다는 이득이 더 클 경우에 골수 이식을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득이 크다고 판단된 이후에도 어떻게든 합병증을 줄여서 우리가 최대한 그 이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골수 이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